네, 여야 의원을 고정으로 모셔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블루 캠프와 레드 캠프 오늘부터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얼굴을 모셨는데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고정 식구가 되셨습니다. 네, 격주로 이제 그러니까 뵙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현안에 대한 좀 그 질문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오늘 처리하는 겁니까? 내일 처리하는 겁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야가 도덕성, 또 정책 능력, 정책 추진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책임져 나가는 총리로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더 이상 국정이 지체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그렇게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로텐도 그래서 농성도 그랬잖아요. 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인데 나경원 의원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국무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막는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인사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 꼬리표 떼고 이제 총리가 되면 책임 총리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던데 의원님도 이런 성격 규정에 동의하세요? 김민석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력, 그다음에 활동, 그다음에 역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네. 총리는 누구나 다 책임을 지는 총리죠. 그래서 명칭이 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네. 내각을 통할하고 그 속에서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 그리고 내용들을 잘 점검해 나가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충분한 역량과 힘이 있다. 그리고 준비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선 기간이나 그 전 기간에도 김민석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집권 플랜 본부의 본부장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비상계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를 정상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총리로서 역할을 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총리 이야기는 인사 얘기 좀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여쭐게요. 지금 이제 그 부처 장관 지명이 거의 끝났어요. 두 자리 빼고. 근데 상당수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떤 구성이라고 읽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도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고 그리고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서 검증됐던 사람들이 초기에 정권 교체 초기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더 유효했다라고 하는 실증적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인수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일기 내각에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선출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고 또 국회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이번에 포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현역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뜻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이 지금 검증이라는 단어를 몇 차례 쓰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본 건지 그거라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량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와 시각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두세 번의 선거를 통해서 해당 지역구 뭐 15만, 25만의 시민들의 그 시각과 눈 그런 매서운 눈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있고 또 국회 활동 과정을 통해서 상호 검증과 국민적인 검증을 많이 거쳤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정권 출범하는데 인사 문제에 이제 뭐 낙마 사태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그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피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준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해당 학교나 아니면 뭐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준석 후보자를 지명했던 이유는 사실은 해당 지역 충청권의 주요한 인재 그리고 여성 후보자로서 이공계 교수를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보여왔고 또 충남대 총장 등 행정 경험을 통해서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지명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준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의 자료 제출과 여야 의원들 간의 그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준숙 후보자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이건 이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떠올리고 언론도 다 이제 이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대선 후보 공약이 사실은 서울 1극 체제의 핵심이 서울 중심으로 교육, 문화 등이 집중해 나가면서 지역이 상당히 공동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의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서울대의 내용을 갖는 서울대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대처럼 능력이 있는 대학을 전국에 10개를 만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내가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의 첫 출발점이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책적인 구상을 이준석 후보자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저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드라이브 걸 거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 송미령 등과 농식품부 장관 유임,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두 사람을 유임을 시켰어요. 이거를 통합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이 후보자로서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인사 추천의 기준을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업무에 관한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그리고 좀 인사 선발의 기준을 좀 폭넓게 열어주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에서 성장해 왔던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구를 좀 열어주자. 그런 게 좀 강했다라고 봐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두 후보자는 여성이면서 또 농업 분야, 농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연구자에서 행정가로 송장관은 역할을 해왔고 또 오유경 처장은 사실은 약학계, 그다음에 산업계, 그다음에 그 처장으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해왔던 역량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과는 좀 약간 떨어져서 농정 분야와 의학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부를 이어서 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될 점은 없다. 그리고 그분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살려주는 것도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인사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두 장관과 처장을 유임하는 결정을 내렸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드렸던 질문을 모두 아우르면 역시 흥묘, 백묘, 인사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현안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부에 참여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성호 의원하고 친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어떻게 환영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인사권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은 할 수 있잖아요. 평가는. 저는 충분하게 그 맡을 역량과 힘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의 정상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견해차가. 그런 견해의 차이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저는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충분하게 충격을 흡수해 나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성호 의원은 저희 그 바로 이 블루캠프 고정 멤버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스타일을 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속도를 조금 조절하면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관측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선 두 후보는
석 달 안에 끝내야 된다.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그걸 진두지휘해야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또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조화될 수 있느냐. 여기에 물음표 찍히는 경우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뭐 그 속도와 방향의 문제는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당대표로 나오신 두 분의 후보자께서의 그 내용도 당원과 국민들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검찰 권력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부터 왔던 폐해, 네. 적폐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정의롭게 재편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내용들을 설계할 것인가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차이들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조절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당과 국민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잘 통합해 나가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석 전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여러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과정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재 과정 국회 과정을 보면 6월 임시회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그럼 7월 임시회를 열어야 되고 8월은 보통 7월과 8월 15일 이전까지는 국회가 휴회 기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8월 임시회 그다음에 9월에 정기국회 기간인데 정기국회 기간에 바로바로 입법을 추진했던 예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과 정책 법률을 통과시키는 기간에 잘 맞춰서 가게 되면 저는 약간의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 검찰 개혁의 과제들은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아마 10월 초일 거예요, 연휴가.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저는 뭐 그 시기 부분들도 잘 설계 나가는 것이고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들은 우리가 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뭐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과 형사사법 체계의 정의를 바로 세워서 검찰 권력이 권력이나 돈이나 힘 앞에 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서는 부분들을 하고 그런 다음에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일방 독점이 되지 않는 권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이 산재에 있는 권력기관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수사, 기소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보기보다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잘 설계해서 10년 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검찰 고위직 인사가 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솔직히 좀 한심하다라는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국혁신당의 목소리도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야오권으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았던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왜 조국혁신당이 그런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해서 그 인사를 담당했던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주요하게 민주당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들이라 그분들이 왜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후에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할 때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럼 생각이 의원님의 듭니다. 그 말씀은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인사다 혹시 이런 평가십니까? 뭐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을 냈던 부분들이 검찰의 검찰 독재,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과도하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책임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지점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도 잘 살펴보고 그러니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바로 그 지점. 그렇게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하면 많이 이제 흔히 대중적으로는 이른바 찐윤 검사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일부가 지금 기용이 됐다는 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살펴보고 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나 여러 분들이 하는 의견도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잘 살펴보면서 같이 그 검토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대놓고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심우정 총장의 진퇴가 상당히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심우정 총장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시기에도 판사가 석방을 했으면 제가 보기엔 항고를 하는 게 맞았죠. 네, 네. 저는 60년 사법체계에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설정을 해서 석방한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최종적인 검찰의 책임자로서 기소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심우정 총장이 항고를 해서 그 상급 법원, 고등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했던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한 솔직한 본인의 그 소회나 사과 이게 우선하고 그런 다음에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진퇴 자체가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 권력을 책임지는 총장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 말은 안 하고 그냥 물러났다. 맞습니다. 그 점을 저는 후배 검찰들에게 오욕의 지점을 남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기자회견은 보통 뭐 100일, 2달 이렇게 하는데 한 달 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혁신, 그다음에 앞으로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심되게 한번 소통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또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흉금을 다 터놓고 소나무를 그렇죠. 할 거라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 정부는 정상적인 정권 교체 과정이나 인수의 과정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네. 정말 갓난 신고의 과정이 있었다. 12월 3일 그 추운 겨울에 그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국민들의 참여, 6개월간의 고통, 그 속에서 야5당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모든 힘이 모아져서 만들었던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정부의 상을 어떻게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 국민 통합 정부가 만들어 가고 그 속에서의 어려움과 비전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형식적 파격도 좀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뭐 지방 관련한 토론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광주 전남에 가서도 지역 현안 토론회를 할 때도 강계정 시장 김영록 지사와의 토론회라든지 네, 맞아요. 여러 과정을 보더라도 형식을 파괴하고 현장 중심, 국민 소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그렇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네.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밋빛 희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사실 경제가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이고 수출도 총액에 있어서 줄어들었고 경제적 비전도 어렵고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관세 전쟁에서 한국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같이 인내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도 필요한 과정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좀 마무리했고요.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